안녕하세요. 두 번째 역사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책을 실시한 걸 배워봤습니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상황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는 개혁 정책을 크게 두 가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떨어진 왕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민생안전,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살펴봤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서양 세력들이 접근해 오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다른 나라와 더 이상 통상, 즉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뒤로 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선이 드디어 꽉꽉 닫혀있던 문을 열고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선이 처음으로 문을 열고 그 문을 여는 대상이 바로 일본이었고요. 일본이랑 맺은 조약이 강화도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 됩니다.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서양 열강들과 수교한 내용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먼저 맨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흥선대원군이 조선이란 나라의 문을 꽉꽉 틀어막고 서양 세력들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통상개국론이란 게 등장을 합니다. 대두란 말은 새롭게 떠올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통상개국론.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자라는 걸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말 그대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뭘 하기 위해서? 조선이 뭘 하려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군대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크게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통상개국론자들입니다. 자,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죠. 언제? 평양에 제너럴 셔먼호가 등장을 해서 평양 백성들을 약탈을 하자 평양을 관리하고 있던 평양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박규수였습니다. 이 박규수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 박규수는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 정조 때 유명했던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북학의라는 책을 지으면서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 저들이 오랑캐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낼 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즉 조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는 북학파의 거두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이런 생각을 이어받은 박규수는 굉장히 개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 던지고 더 강한 조선, 더 좋은 조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어서 등장하는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통역하는 사람, 통역관을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주로 청나라랑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청나라를 갈 때마다 청나라 말이랑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오경석이었습니다. 오경석은 역관의 직책으로 굉장히 많이 청나라를 오가면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들을 두 눈으로 담고, 또는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적힌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구해다가 조선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 뭐가 있었냐면 조선이란 나라와 청나라, 이 두 개의 나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다 라는 비교적 막혀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경석이 가지고 온 책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영환지락이라든지 특히 해국도지 같은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세계 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당시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나라라고 해봤자 중국과 조선,
이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말고도 세계는 넓다. 5대양 6대주. 거대한 대륙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신선한 충격을 줬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들과 교육을 해보는 게 어떨까? 교육을 하면 더 나라가 잘 살고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유용기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지금으로 치면 서양 의술을 익힌 사람이 아니라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유용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돈이 좀 많아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랑방, 즉 손님들이 와가지고 손님을 접객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방 같은 걸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방에서 젊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모여서 이 오경석과 박규수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면서 새롭게 개화파라고 불리는 인물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 인물, 박규수, 오경석, 유용기가 통상 개국론을 주장하면서 서서히 조선도 개방을 해야 된다, 개항을 해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0년 동안의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마치고 이제 고종이 10년이 지나니까 13살의 어린 소년에서 23살의 어엿한 임금으로, 주군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이상 아버지가 정권을 대신하는 것보다 누가 자신이 직접 친히 정치에 나서는 걸 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전면적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개혁 정책 중에 서원을 대폭 정리한다거나 또는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묘지에 있는 선산, 즉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선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쓴 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양반 세력들, 유생들이 흥선대원군을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최익현이었어요. 최익현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금으로 치면 순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등에다가 커다란 도끼를 차고서 어떻게 경복궁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땅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요, 여태까지 당신이 한 안 좋은 일들, 서원을 철폐했다거나 또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전, 당백전 또는 묘지, 조상들의 조상들을 묘신 선산의 묘지림들,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경복궁을 만드는 데 썼던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고종이 다 잘했으니 고종에게 정권을 넘기십시오. 만약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가 갖고 온 이 도끼로 저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덕분에 흥선대원군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고종하면 떠오르는, 고종과 함께 짝을 이루는 한 명이 있죠. 누구죠? 우리한테는 명성황후, 민씨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여인이죠. 즉 고종의 부인이에요. 고종의 부인. 근데 고종의 부인이 민씨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종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할 때 누구를? 자신의 부인이었던 민씨 세력들, 민씨성을 가진 사람들 많이 등용을 해서 정권을 꾸렸다고 해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하면서 민씨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와중에 누가 접근을 하냐? 일본이란 나라가 스물스물 접근을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위치를 보시면, 자, 이쪽에 중국이 있고 이쪽에 조선이 있고 이쪽에 일본이란 나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세 동점이라고 했어요. 서양 세력들이 점점 동쪽으로 옵니다. 그들이 봤던 큰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을 탐냈던 나라는 저기 왼쪽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였고요. 일본을 탐냈던 나라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누구에게? 영국에게 함락을 당하고, 일본은 누구에게? 미국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의 국가, 동아시아 세계의 국가 중에 가장 늦게 문을 연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조선과 청나라, 일본의 근대화 정책을 비교해보면 유일하게 한 나라만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자, 드디어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거치면서 어떻게 급속하게 근대화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많은 공장들을 지어요. 공장에서 뭐가 나오죠? 물건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지 돈을 벌까요? 많이 팔아야겠죠. 많이 만들어서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열심히 만든 물건들을 팔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 원료를 공급해줄 원료 공급 기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식민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일본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일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보여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입니다. 조선은 근대화를 아직 하지 않고 개방조차 하지 않은 나라예요. 일본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본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식민지가 필요하고 식민지로 가장 만만한 나라는 지금까지 꽉꽉 틀어막혀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다 라고 해서 조선에 스물스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1875년에 일으킨 운요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운요호는 배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 일본은 재미난 나라예요.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베껴서 어떻게 조선에게 써먹습니다. 자, 이 운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커다란 배를 뭐라고 할까요? 함선이라고 하죠. 근데 함선에다가 대포를 달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함이라고 부릅니다. 대포를 장착한 커다란 배다란 뜻이에요. 포함 외교라고 불려요. 어떻게? 서울이랑 가까운 강화도에 커다랗고 검은 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배에는 당연히 뭐가 쓰여 있어요? 포탄, 대포가 실려 있겠죠. 자, 이 대포가 스물스물 강화도 해안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수상한 뭔가가 보이면 대응을 해야겠죠. 왜? 대응을 해야지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야, 저리 가 빨리. 왜 우리 해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는 거야? 저리 가라고 해도 이 운요는 무시하고 계속 왔다 갔다 간을 봅니다. 그러자 우리의 명령이 듣지 않자 우리 강화도에 위치해 있던 해군들이 대포를 빵빵 쏩니다. 그러자 운요는 옳다구나. 니들이 먼저 공격했지. 나도 공격한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포를 강화도에 빵빵 쏘아댑니다. 그러면서 이 자그마한 전투에서 조선이 패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우월했다면, 어떻게 보면 더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다면, 미국과의 조약으로 개항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발달된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기도 강해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대포의 사거리가 총 날아가는 거리가 200m라고 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운요에 실린 대포의 사거리는 무려 400m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쏴봤자 일본이 쏘는 거 절반밖에 가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격해도 일본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반면에 일본이 멀리서 공격하면 일본의 대포가 우리에게 맞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운요 사건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의 조정에서 고종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흥선대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전력을 가다듬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때는 통상경영원자들의 의견이 힘을 실어주고 있었고 고종 역시 언제까지 조선의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누구와? 일본과 처음으로 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이 일본에 종속되었다. 이 운요 사건 때 조선의 군대가 처참하게 박살이 나서 강제로 또는 억지로 힘에 억눌려서 조약을 맺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조선은
미국과 프랑스를 막은 나라예요. 일본 하나 못 막았을까요? 조선이 맘만 먹었다면 충분히 일본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약하고 취약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통상계급론과 더 이상 문을 닫을 수 없다. 문을 열어서 좀 더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일본이 무력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 무력에 굴복해서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 조정 내에서도 조약을 맺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맺어진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조약의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제1조에서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 조선은 자주국이다. 맞아, 자주국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은 이런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 조선은 항상 누구의 영향을 받은 나라였을까요? 맞아요. 청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조공 관계라고 여러분 기억하나요? 조공과 회사의 관계를 맺는 나라였죠. 그래서 청나라의 영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차지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겠죠. 그래서 조약상에 공포하게 됩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다? 자유로운 나라다. 이거 뭘까요? 청나라의 무엇을? 간섭을 어떻게 한다? 배제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4조. 우리가 일본이랑 조선이랑 개항을 하고 개방을 했는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항구가 여러 개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의해서 3개의 항구를 개항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삐뚤게 그려졌는데 자, 어느 항구를 주장했냐면요. 첫 번째는 자, 여기가 서울이라면 서울의 외항이었던 어느 도시? 인천.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뭐냐면 원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원산.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 어디냐면 여기 있는 부산. 이렇게 인천과 원산, 부산 3개의 항구를 개항하자고 합니다.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봅시다. 첫 번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가깝죠, 여러분? 서울이랑 가깝습니다. 그럼 뭘 가지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인천을 개항시킨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산은 어디랑 가장 가까운 도시죠? 일본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도시예요. 그래서 뭐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침투를 상징하기 위해서 개항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이 원산이라는 도시는 왜 개항을 시킨 걸까요? 자, 조선을 넘보고 있는 나라는 청나라뿐만이 아니었죠. 어느 나라도 있죠? 저번 시간에 배운 조선이랑 자, 뭐를?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위협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가 바로 최고의 자리가 바로 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은 어떻게 군사적인 목적에서 원산을 개항을 시키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어서 이 7번째, 10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이에요. 7번째는 해안 측량권이라고 해서 일본 어선이 마음대로 조선의 근해, 가까운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측량할 수 있는 여기 섬은 몇 개가 있고 돌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해안선은 어떻게 나 있고 항구로 삼기에는 어떤 자리가 좋겠다라는 걸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해안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10번째 조항에 뭐가 들어갔냐면 치외법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통치에서 벗어난 법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어느 나라 법을 받아야 될까요? 한국 법을 받아야겠죠. 이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뭐냐면 자,
조선에서 일본인이 와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죠? 조선에 있겠죠. 하지만 일본은 치해법권을 적용하면서 일본인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치해법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겠죠. 자, 만약에 나카무라라는 애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한 100만 원어치 훔쳤어요. 그럼 우리나라 벌로 따지면 곤장을 20대 맞아야 돼요. 근데 얘를 우리나라 법으로, 조선의 법으로 처리를 못하고 일본 가서 처벌을 받게 되면 곤장 20대가 아니라 곤장 한 대로 끝나버립니다. 즉, 뭘 침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침해하는 거예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권리, 주인된 권리,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 바로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이 모든 것들은 일본이 미국한테 그대로 배운 겁니다. 서양 열강들이 왜 치해법권을 주장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 근대화된 우리나라 법과 서양 열강의 법과 우리가 지금 개항하려고 하는 나라, 일본이나 조선, 청나라의 법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단계가 낮은 법, 급이 떨어지는 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화된 법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의 나라의 법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바로 치해법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주권을 크게 침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강화도 조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간섭을 폐지하고 세계 항구를 개항하는데 인천, 부산, 원산을 개항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거고요. 7조와 10조에서는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강화도 조약의 결과는 뭘까요? 의의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세국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집했던 조선이 드디어 최초로 다른 나라와 근대적 조약을 맺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 내용들,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결과, 의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나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부속 조약, 강화도 조약에 이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일 수호 규칙이라든지 조일 통상 장정 이런 걸 맺는데요. 여러분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3무, 없을 무자예요. 얘는 뭘 추구하냐면 일본은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3무.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가 거래를 하게 되면 뭘 매기냐면 관세라는 걸 매깁니다. 왜? 일본에서는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이런 펜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100원에 판매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펜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요? 500원이 듭니다. 그래서 5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가격 저렴한 걸 사겠죠. 일본 걸 사겠죠. 100원짜리를 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뭘 매기는 겁니까?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일본이 100원에 팔려고 한 이 펜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550원에 판매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500원짜리가 있죠. 그럼 누가 이겨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사겠죠. 이런 것처럼 관세를 매기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관세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무관세,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하나, 배들이 항구에 정착을 하면은 자리세 같은 걸 내야 돼요. 이거를 항세라고 합니다. 항세.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세금이 돼서 항세라고 합니다. 이 항세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을 무제한적으로 유출하는 걸 허용을 합니다. 일본은 산업 근대화하면서 공장을 많이 짓죠. 자, 그러면 공장을 지으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면 노동자를 어디서 데리고 올까요? 일본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농민들을 데려다가 노동자로 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농민이 부족해지고 농민이 부족해지면 농사질 사람이 없어지고 쌀이 모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을 어마어마하게 사갑니다. 아시겠죠? 부속조약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고 세계에 뭐다? 관세가 없고 항세가 없고 쌀을 무제한 유출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서양 열강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처음으로 맺은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일본이랑 친했어요. 왜냐면 일본을 개방시킨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은근히 일본에 기대를 합니다. 야, 우리 덕분에 네가 근대화했고 조선이랑 개항을 했으니까 거래를 하니까 우리도 좀 소개시켜줘라 라고 미국이 은근하게 압박을 넣으니까 일본이 얼버무려 버려요. 우리도 지금 겨우 조선이랑 거래해가지고 경제적 이익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끼어들면 손해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춤거리면서 미뤄요. 그러다 누가 등장해요? 일본인을 눈에 가시로 여긴 청나라가 등장을 해서 미국이랑 어떻게 길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맺어진 게 조미수 통상조약이 돼요. 이거는 1882년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 내용은 이때 드디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관세 개념이 생겨가지고 관세를 미약하게나마 삽입을 시킵니다. 우리는 미국 물건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매길 거야. 또 하나 마찬가지로 치해법권이 적용되고요. 또 하나 최애국 대우라는 게 들어갑니다. 최애국 대우가 뭐냐면 공평하게 대해주라. 만약에 일본에게 이런 권리를 줬으면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같은 권리를 달라. 이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조선이 일본에게 무항세의 조약을 줬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이 무항세의 조약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체결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안타깝게도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 조선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누구의 힘을 덕분에? 통상개국론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어떻게?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맺은 게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운요 사건이었고 이를 토대로 조약을 맺었는데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청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이란 항목을 넣었고 네 번째 조약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인천, 부산, 원산을 개항시킨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 7조, 10조에서는 해안 측량권과 치외 법권을 줘서 조선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맺어진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었다. 아시겠죠? 이어서 맺은 부속 조약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3개의 루, 관세, 항세, 쌀의 무제한 유출을 담았다. 이어서 서양 열강과의 수교를 맺었는데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와 등과 체결을 했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수업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어서 3시 20분까지 옆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글 퀴즈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만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3시 20분까지 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링크 들어가셔서 퀴즈를 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